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3박 4일간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복원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들으신 것처럼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해 북핵 위기가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문용석 전 주중한국대사관 무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을 놓고 기대도 하는 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또 일부 좀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방중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북한의 그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역할이 결정적인 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잘 그 유인을 하는 외교적으로 잘 유인을 해서 이것을 이제 성공히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없었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외교적 협력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방중의 의미 역시 짚어주시죠. 예, 한중 간에 그동안의 사드로 인해서 좀 어려운 국면이 있었는데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물론 그중에는 여러 가지 우려와 곡절이 있겠지만 만남을 통해서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번에 전략적 협력 관계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베이징 대연설 또 충칭 방문 등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예, 이번 방중은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에 걸맞게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먼저 우선 오늘 1일차부터 해서 경제적인 경제 분야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 한중 간 FTA 이후에 FTA의 추가적인 협상과 그다음에 사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포럼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인민대회당에서 내일 인민대회당에서의 그 양국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정상회담 물론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의장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계획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2인자인 국무원 총리 리커창 총리와의 회동, 3인자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짱더장 그 김일성 대학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짱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동도 있고 특히 총칭에서는 우리 경제 진출의 상징인 현대자동차를 방문하시고 또한 천민월 총칭시의 당서기를 하고 회동과 오찬이 계획돼 있는 등 상당히 경제와 정치 모든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그 회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공동 언론 발표문이 모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아직 사드에 관한 입장차가 좀 여전하다.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드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드 배치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간에 그 미국의 피보트 아시아로 그 회귀하는 그러한 정책과 리밸런싱하는 그러한 것과 중국의 신형 대국 간의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충돌 그런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의 문제로 볼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가장 생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은 있으나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방문을 중국 측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결례를 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베이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이 도착한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난징으로 떠났고요. 또 리커창 총리와 면담도 우리 측은 좀 오찬을 추진을 했었는데 좀 미뤄졌다는 얘기들도 오후 늦은 면담으로 통보가 됐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 주중 한국 대사관 베이징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국방부 출신 무관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외교부 외교관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중 외교부의 상호 지금이 12월 오늘이 12월 13일인데 네. 지난달에 한중 정상 간의 그 베트남에서 그 아세안 정상회담 기간 중에 회동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이 지난 지금 12월 중순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네. 특히 이미 정해져 있는 금일이 난징 대학살 80주년입니다. 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중국은 지난 10월에 그 19차 공산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외사공작 영도소조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경제공작회의 네. 등 그 대규모 행사들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 상당한 이해와 한중 간의 협조하에서 그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외견상으로는 약간 그 좀 국빈 방문의 형태가 조금 좀 네. 부족하지 않는가 네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내일 확대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서로의 의견을 이견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거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빠른 시기에 다시 만난 것이 의미가 있고 대단히 빠른 시기입니다. 네. 또 일정도 상당히 조율을 거쳤다. 이제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신다는 보고 말씀이셨는데, 자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이 방중에 앞서서 중국 관영 CCTV와 한 인터뷰도 또 이게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집중해서 부각하면서 질문 공세가 이어진 반면에 지금 북핵 관련 부분들은 좀 삭제가 됐고요. 산불에 대해서도 마치 한중 간 좀 합의처럼 보일 수 있게 편집을 한 등 짜깁기 보도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 정부의 어떤 의중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중이 분명히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CCTV라고 하면은 우리와 같이 일반 그 방송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뭐 관영 통신이라고 해도 관영 방송이라 해도 뭐 큰 틀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중국 내의 어떤 국내적 정치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고려한 그것을 중심으로 한 편집 이것은 충분히 또 뭐 이번만 아니고 다른 때도 충분히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 왜 그러면 사드만 부각시키고 다른 것은 비교적 그 생략을 했느냐 네네. 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은 중국은 이 그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과 실제 안보적인 이런 관계, 여기서 어떤 뭔가 이게 나름대로의 경쟁 관계랄까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위 그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밀리는 인상을 사실 줘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드 문제가 한국하고의 어떤 관계만 가지고 해결을 한다거나 이것을 이제 좀 더 뭔가 완화돼가는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중 간의 관계다. 그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시위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네. 뭔가 이게 사드가 풀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리고 자동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이런 것을 안 알리고 싶은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중국 인민들한테 이 사드 문제는 곧 미중 간의 같은 그 힘겨루기 이런 것인 만큼 결코 중국이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부각하고 또 문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그러기도 할 것이다. 그 하는 것을 CCTV가 어떤 의미에서 그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남북 평화 올림픽 내용도 좀 빠졌고요.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을 검토할 것이다. 이 부분도 좀 편집이 됐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베트남 다낭에서의 정상회담에서도 그 언급이 우리 대통령께서 그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일정을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대규모 그 대표단을 파견할 듯한 그러한 그 의견을
시 주석께서 제시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중국 입장에서도 5년 뒤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입장인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동계올림픽 개회식이나 폐회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 네. 단 그 고위급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좀 그에 걸맞는 인원을 해서 대표단이 참석을 할 것인데 거기에 특히 폐회식에서는 베이징이 우리 평창을 이어서 동계올림픽을 주관하기 때문에 북경시장이 아마 참석할 겁니다. 그럼 북경시장 정도 갖고 되겠는가? 북경시장이면 중앙위원이나 정도 수준일 텐데 정치국은 중앙위원인데 아마 그 고위급 정치국 상무위원급 정도가 참가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북한 이야기 좀 넘어가 보죠. 미국 측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제안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또 백악관 측에서는 애매모호한 성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바뀐 것이 또 없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백악관의 그 평가가 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이번에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한 걸 그 전후를 이래 본다면은 물론 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는 관점을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이게 사실 어떤 전제 조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우리가 전후로 본다면은 크게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하고자 한 점은 없습니다. 네네. 사실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적 수단이 활용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대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이것은 그렇게 새로운 사실은 사실 아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이제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럼 모든 것을 북한의 그 핵 국가로서의 어떤 것을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오판을 네. 하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네. 사실 있지 않느냐 사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저는 크게,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렇죠. 않냐. 예, 그런 예. 말씀이셨는데 이런 가운데 또 태국에서 열리는 다자 안보 회의에 네.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했고요. 또 이 미국 측의 이 육자위원 수석 대표가 지금 참석할 가능성도 비춰지면서 북미 당국자 간의 어떤 접촉, 외부에서 어떤 회동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접촉 가능성은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네. 첫째 이제 북한이 일정 기간을 이제 핵무력 완성이다. 이번에 화성 15형을 이제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기점을 이제 자기들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자리매김하고 시 시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소위 자기들은 핵국가로서 미북 간의 어떤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밑으로 다양한 형태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 한다든가 미북 간의 소위 그 직접적인 어떤 이런 그 1.5 채널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대미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 또 펼치고자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미국은 일단 좋다. 한번 만나나 보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소위 핵무기를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판단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접촉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 북한은 계속해서 핵 보유국 인정을 지금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지금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북한이 자기 스스로 얘기할 때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공언하면서 네. 대화의 조건을 미국에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 회의가 있게 되고 또 조셉윤 미국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또 태국의 방콕, 일본 태국의 일정으로 있는데 물론 이것 말고도 어떠한 장소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면 관점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미국 간의 대화의 그 장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미 간 대화의 진전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진정 계십니까? 가능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자기들이 그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그 완성의 저 기반 하에 자기들은 핵국가라는 거죠. 이것을 일단 인정하는 차원에서 미국 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이빨이 들어갈 않은 네. 그런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대화는 이루어지되 그 대화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그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서로의 어떤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극과 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또 북한 군수공업대회가 폐막을 네. 했더라고요.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김정은이 기존의 핵 노선을 밀고 가겠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경우는 그 핵무력부터 시작해 이 군사력 강화를 어떤 의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 그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 내부적으로 그게 그 재래식이든 아니면 비대칭 전력이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과시하면서 이런 것을 자기들의 힘을 어떤 의미에서 인식시키면서 자기들의 이 그 미국 간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도권을 네. 잡으면서 이끌어 가겠다 하는 그런 그 과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의 다음 행보가 SLBM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또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에서 또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다음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음 도발 가능성은 그 SLBM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지 않느냐 네.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대지 미사일 소위 ICBM을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 대륙을 직접적으로 소위 그 평양이라든가 아니면 평양 주변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중에서 기습적으로 미 대륙을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래야 또 이런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그 수단을 통해서 협상력을 네. 강화한다 이래 보기 때문에 소위 SLBM을 이걸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또 위협 수단을 만들어 나간다.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SLBM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말입니다. 북한의 북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정상 간의 의견 교환 전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것은 그야말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쌍무적인 협상, 토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거기에 물론 FTA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봉인이라든가 또 중국이 얘기하는 산불에 네.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원유 공급을 제한해라, 고도의 제재를 해라 하는 네. 이런 정도까지 정상회담에서 있을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저는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예,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 간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뭐 흔히 언론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지엔, 처음에 만나면 비교적 생소하고 얼스지엔 두 번째 만나면 쇼 비교적 또 익숙하고 낯이 있고 세 번째 산츠지엔 라오펑요 세 번째 만나면은 오래된 올드 프렌드가 된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네, 세 번째 만나면 라오펑요에서 라오는 올드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가 된다라고 해석해야 이것이 정확한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이견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많이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국빈 방문을 떠나서 다른 다자 무대에서라든가 네.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이번 국빈 방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얘기 좀 해볼까 싶은데요. 북한 병사가 귀순한 지 한 달 정도가 네. 지났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졌고 이제 곧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사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이 또 공개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 아무리 그 JSA에 근무한 그 병이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뭐 많은 정보를 알기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주 새로운 정보,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그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곤란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JSA를 주변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경계 태세라든가 그리고 또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이끌어간 전략이란 전술 같은 이런 것들도 뭐 보편적으로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내놓을 사실 가능성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DMZ 주변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군대의 북한 군대의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병사의 치료와 신체 상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이 인권 침해다. 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뭐 보통 우리가 그 개인의 그런 그 신체와 관련된 우리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뭐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 그 네.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러나 이것은 특수 상황입니다. 네네. 남북한 간의 어떤 특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치료하는 과정의 어떤 특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직접적으로 그 소위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에는 좀 너무 그 보편적인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정세까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